A 사람과 B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A 사람과 B 사람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량은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네, 질량은 A가 크다고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A, B 중 누가 더 체력 소모가 더 클까요? 네, 여러분들은 또한 A가 더 체력 소모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운동량이 더 많아 보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또 A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할게요. 자, 질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질량이 커지면 여러분들은 운동량이 커진다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 말은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운동량은 어디에 우리가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라는 사람과 Q라는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라는 사람은 뛰어가고 있고요. Q라는 사람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PQ는 일란성 장동이고요. 똑같은 우리가 질량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P는 뛰어서 더 멀리 갔고요. Q는 짧은 거리를 갔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빠릅니까? Q가 빠릅니까? 네, P가 더 빠르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력이 더 빠르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P가 운동량이 많아 보입니까? Q가 운동량이 많아 보입니까? 네, P가 더 운동량이 많아 보인다.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력과 운동량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속력이 빨라진다면 여러분들 운동량이 크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운동량은 어디에 우리가 속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어떤 물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갈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네, 지나가는 걸 보셨나요? 네, 물체가 지나가고 있는 중간을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저는 이 물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물리량을 정리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물리량이냐면요. 네, 운동량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자, 운동량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운동량에 대한 정의는 물체가 운동하는 양이라고 정의 내리시면 됩니다. 물리의 매력이죠. 용어가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은 여러분들, 네, 벡터량으로서 우리가 방향과 우리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는 방향이죠. 운동하는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냐면 운동하는 방향이니까 우리 속도의 뭐냐면 속도의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어디 영향을 받을까요? 네, 앞에서 우리가 방금 봤지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은 크고 우리가 속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빠르게 빠른 운동량의 크기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크기를 질량 곱하기 순간 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를 합해서 이걸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운동량은 방향과 우리가 빠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뭐다 우리가 속도라고 이렇게 정리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그러고요.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우리는 운동량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운동량을 P라 표현한다면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속력이 아닌 속도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MV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문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나와 있는 운동량에 대한 정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운동량 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축구공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축구공 뒤를 축구 선수 AB 두 사람이 이렇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파울을 했는지 심판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A 선수를 세웠습니다. 이 심판은 파울한 A 선수에게 다양한 벌칙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의를 줄 수도 있고요. 경고를 줄 수도 있고요. 옐로 카드, 그리고 레드 카드, 퇴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A 선수에게 레드 카드를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맞습니다. A 선수가 B 선수에게 악질의 파울을 했을 때겠죠.
자, 그럼 악질의 파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물리량을 통해서 어떤 악질의 우리가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A 선수가 B 선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힘이 있을까요? 네, 강한 힘을 가면 되겠죠. 강한 힘을 가게 되면 A 선수는 B 선수에게 그만큼 강한 힘을 줬기 때문에 B 선수는 그만큼 다칠 확률이 커진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렇죠. 계획적인 거죠. 계획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말이 포함될까요? 힘을 가한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레드카드에 가깝다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드카드의 색깔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충격량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B가 충격량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 레드카드와 마찬가지로 여기 레드카드가 뭘 의미한다고요? 네, 레드카드가 우리는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죠. 충격량. 자, 그래서 우리는 힘이 많이 가해질수록, 힘을 많이 받을수록 물체의 충격량이 커진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은 어디에 우리가 힘에 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느낌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힘을 받는 시간과 우리가 충격량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힘을 받는 시간이 크다면 우리는 충격량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은 힘을 받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을 받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이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있는 공을 찰 거예요. 어느 방향 찰까요? 자,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네, 저는 이 공을 위쪽 방향 찼습니다. 혹시 맞추셨나요? 자, 그럼 이 공은 제가 힘을 가하고 나면 이 공은 이렇게 위쪽으로 가려고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이 왜 위쪽으로 올라갔나요? 그렇죠. 제가 힘을 위쪽으로 가했기 때문인 거죠. 당연한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이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공이 강한 충격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공이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격량에 대한 정의를 내려고 합니다.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양이에요. 얼마나 물체가 충격을 많이 받았느냐. 많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양이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힘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릴 건데요. 먼저 충격량은 우리가 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방량에 대해서 정의 내릴 거고요. 충격량이 우리가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요? 맞습니다.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이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크면 여러분들은 충격량이 어떻다 우리가 충격량이 크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힘을 크기도 있지만 얼마나 큰 힘을 많이 받았느냐. 많이 받았다는 얘기, 물체가 오랫동안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힘을 받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같아요. 힘을 받은 시간이 길다면 여러분들 충격량은 그만큼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충격량의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낼 수 같아요. 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다? 우리가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이다. 자, 어떤 시간이라고요? 힘을 받은 시간. 줄여서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충격량은 I로 표현하고요. 힘은 F 곱하기 델타 T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충격량은 방량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화살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있던 공이 무엇을 우리가 힘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속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강한 힘을 오랫동안 받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바뀌는 게 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네, 운동량이 바뀐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속도가 변했으니까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운동량이 바뀌었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또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식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 한번 재미삼아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힘을 갖다가 제가 평균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힘을 평균 힘이라 쓸게요. 평균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평균 힘 F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평균 가속도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식을 쓰게 되면 우리는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자, 이 값을 풀어준다면 질량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럼 시간이 약분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유도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될까요? 아니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유도식은 잊어버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유도식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하더라도 여기 있는 충격량과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의 관계식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표면 위에서 한 친구가 달걀을 놓게 되면 이 달걀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중학교 배웠던 물체의 운동 방향 힘을 가하면 물체는 빨라진다. 이거 말고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어떤 식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가지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의 식, 마지막으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식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 선택한 것에 물리량을 집어넣어서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 외에 또 저희가 배운 게 또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우리가 운동 상태가 바뀐다. 다시 말하면 물체가 충격량을 받게 되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한다는 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식을 쓴다면 자, 우리가 충격량 I는 우리가 힘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면 되고요. 그죠? 그 결과 뭐가 바뀌더라? 우리가 속도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운동량이 변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식이 보이냐면, 자, F를 풀어쓰게 되면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고, 그 결과 시간을 곱하고, 그리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쓸 수 있습니다. 질량이 사라지고요. 우리가 나중 속도에 대해서 관계식을 정리해 본다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우리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과 같은 값이 나왔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는 앞에서 그래프를 배웠어요. VT 그래프, ST 그래프, AT 그래프의 관계. 다시 말하면 그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가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와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시간의 그래프와 운동량 시간의 그래프 4개를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를 F라고 구해서 T를 한다면 우리가 면적을 구하게 되면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면적은 우리가 F 곱하기 델타 T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네. 충격량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면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충격량을 알 수 있고, 충격 아니까 우리가 질량에다가 속도의 변화량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에 따른 우리가 힘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면적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충격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한번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기울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시간의 변화량분의 우리가 힘의 변화량이에요. 자, 근데 저기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기울기를 절대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 그럼 과연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어떤 값을 알 수 있을까? 자, 물론 가장 먼저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른 뭘 알 수 있다. 우리가 시간에 따른 우리는 운동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t분의 뭐냐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있나요? 여기 식을 보면 나올 수 있죠. 이 두 식에서 우리가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관계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충격역이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역이랑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충돌에서 운동량 파트에서는 운동량과 충격의 파트에서는 힘을 충격역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F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면적을 한번 구해본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우리가 운동량을 안다면 여기서 면적을 구해본다면 여기에 면적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운동량 P 곱하기 T라 쓸 수 같아요. 근데 PT는 우리가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의된 바는 없는데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만약 질량을 안다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값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운동량을 가만히 보세요. 운동량을 뭐로 봅니까? 네, 질량 곱하기 속도로 보이잖아요. 네, VT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면적을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는 의미하는 바가 생기죠. 뭐가 생기나요, 우리가? 네, 변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변이 또는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운동량도 MV가 되겠네요. 그러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되죠? 우리가 가속도죠.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당연히 힘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네요. 있는 그래프의 의미가. 자, 마찬가지로 힘과 시간의 그래프 이제 뭐로 보입니까? 그렇죠. MA로 보이죠. 자,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네, 속도의 변화량에다 질량을 곱했으니 우리는 충격량도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힘은 뭐라고요? 네,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뭐로 의미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의미하는 바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와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알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표윤리에 두 학생이 달걀을 들고 서 있습니다. A, B 두 달걀의 높이는 지표물 두 높이는 같고요. 내구성도 똑같습니다. 자, A 달걀 밑에는 딱딱한 바닥이 있고요. B 달걀 밑에는 푹신한 솜이 놓여 있습니다. A, B 두 달걀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한 달걀은 깨지고 한 달걀은 깨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달걀이 깨지고 어떤 달걀이 안 깨졌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쉽게 B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두 달걀을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A, B 두 달걀은 중력에 의해서 등가 속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표면에 동시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 달걀은 깨진 걸 볼 수가 있고요. B 달걀은 깨지지 않은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B 달걀은 깨지지 않은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네, 솜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 달걀이 깨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달걀이 깨졌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안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달걀은 같은 달걀이고 내구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내구력이 어떨까요? 내구력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구력과 우리가 물체의 우리가 모양을 변화시키는 외력이 있겠죠. 외력. 모양을 변화시키는 외력이 있겠죠.
만약에 내구력보다 우리가 물체 모양식 외력이 더 크다면 이 달걀은 어떻게 될까요? 네, 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구력보다 강한 외력이 가게 되면 모형이 바뀌어서 복원력이 제로가 되면서 다시 모양이 원래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탄성 한계라고 그러는데요. 탄성 한계를 넘게 되면 얘는 원래 모양 돌아가지 않고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달걀의 내구력보다 모양을 변화시키는 외력이 더 크다면 달걀은 깨지는 것이고, 만약에 내구력보다 외력이 작다면 달걀은 깨지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먼저 A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물체에는 두 가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동안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바닥과 부딪히는 깨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 바닥이 달걀을 위로 미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모형을 변화시키나요? 아니죠. 이 중력은 달걀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고 있죠. 자, 바닥이 미는 힘은 뭐라고 있습니까? 네, 운동 상태도 변화시키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모양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걀이 깨진 이유는 어떤 외력입니까? 그렇죠. 바닥이 미는 힘이 우리가 달걀이 깨지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외력을 저는 F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달걀의 우리가 내구력을 저는 F0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F가 뭐보다 우리가 F0보다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B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F보다 우리가 F가 F0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금 관측하신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힘은 우리가 바닥이 미는 힘, 모양을 변화시키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탄성력 기억나시나요? 네, 탄성력 F는 뭐다? 우리가 마이너스 KX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우리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X가 뭐냐면 변형된 길이거든요. 변형된 길이. 변형된 길이가 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네, F 값이 크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탄성력이 크잖아요. 확인할 수 있겠죠. 탄성력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달걀이 부딪히게 되면 모형이 변화되겠죠. 그럼 모형이 변화되면서 힘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는 모양이 수축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펴지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어린 그림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이 모양 변화시킨 바닥이 미는 F를 그렸습니다. 자, 근데 F의 최대값을 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F의 최대값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값을 저는 F 맥심을 FM이라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내구력은 어디쯤 있을까요?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F보다 더 위쪽에, 바닥에 간 힘보다 더 위쪽에 이렇게 우리가 F0가 있다는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구력이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이 바닥이 솜이 달걀에게 가장 큰 힘을 가했을 때도 우리가 내구력보다는 작은 외를 가기 때문에 깨지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A 입장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구성이 같기 때문에 내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이렇게 F0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힘을 받게 되면 이렇게 점점 모양이 변형되면서 강한 힘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떨어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걀은 어느 순간 깨졌을까요? 네, 여기 보이네요. 이 순간 깨졌겠네요. 내구력보다 더 강한 힘을 받는 이 순간에 우리는 달걀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있는 외력과 내구력의 관계를 그래프로도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한번 설명을 한번 이야기 곁들여 볼게요. 자, 우리가 바닥에 우리가 떨어진 이후의 속도를 떨어진 이후에 우리가 정지하고 A도 정지하고 B도 정지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면적.
여기 있는 면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면적은 여러분들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적은 S로 같다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는 정지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지 때문에. 자, 우리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 나와 있네요.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보이나요? 혹시 힘과 시간의 그래프 면적이 의미하는 거 면적. 면적은 충격량이라도 기억나나요? 힘 곱하기 시간. 그 결과 속도가 바뀌었고 그 결과 운동량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여기서 여기 있는 식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FT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이 우리가 충격량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질량과 속도의 변화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델타 T는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뭐다? 우리가 처음 속도거든요. 자, 그럼 나중 속도는 얼마일까요? 0입니다.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달걀은 최종이 정지했기 때문에 나중이 0이에요. 처음 속도는 우리가 0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처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 속도는 우리가 충돌 직전의 속도거든요. 충돌 직전의 속도를 B에다 표현해 본다면 충돌 전의 속도는 우리가 등가 속도 직선운동 공식에 의해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거든요. 같은 가속도의 같은 높이고 떨어뜨리는 순간의 속도는 우리가 0이 되니까 나중 속도는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A가 떨어지는 동안에 지표면에 닿았을 때 그 나중 속도가 충돌 전에 우리가 처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돌 이후의 나중 속도는 0이 되고요. 충돌 직전의 처음 속도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라 한다면 우리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중력 가속도를 G라고 그러고요. 높이를 H라 한다면 우리는 V 제곱이 되니까 V는 우리가 루트 2GH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은 우리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작곡가 한번 말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힘을 우리는 뭐냐면 아까 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때 충격량에서 우리가 충격력이란 말을 쓰고 있죠. 충격의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넘기게 된다면 시간을 이렇게 반대로 넘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F는 델타 T분의 M 델타 V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델타 V는 여기서 구했죠. 우리가 루트 2GH 됩니다. 자, 이 힘을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이 힘을 우리는 평균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걀이 깨진 이유와 충격력과 순간 충격력과 평균 충격력에 대해서 그리고 FT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안과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